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하죠. 저는 결혼 전까지 제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요. 제가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저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습니다. 나를 2번이나 버리고 내 아내까지 고통스럽게 보낸 그 친구를 아직도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감정에 잡히곤 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그 친구는 제게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민구라는 친구였는데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사자보다 더 기뻐해줬고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사자보다 슬퍼하던 딱 그런 사이였습니다. 못 먹고 못 산 덕에 저는 작고 마른 체격이라 친구들에게 놀림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덩치 큰 민구가 늘 막아줬어요. 민구 내 친구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절대 내 친구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물리기 싫으면 누군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면 본인도 지레 겁먹은 두려움을 삼키고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내 친구 괴롭히지 말라며 그렇게 저를 지켜주던 민구였고 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제가 이 친구 덕분에 많이 웃고 밝아질 수 있었어요.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였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는 뭐든 달랐어요. 저희 집은 평범했다고 우기고 싶지만 실상은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 친구네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좋은 것들만 먹고 보며 사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는데 친구는 그걸 아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장난감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싸와 제게 건네며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제게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형편이 어려운 탓에 친구네 집에서 밥도 참 많이 얻어먹었는데 덕분에 맛있고 비싼 고기 반찬을 많이 먹었지요. 민구 어머니께서는 공부도 못하고 그리 반기시지는 않았더랬어요. 저를 데려오면 언젠가부터 눈치를 주며 민구를 따로 불러 속삭이는 듯 밖에 저 들으라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구 엄마, 너 재곤이랑 어울리지 말랬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잘 나가는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애랑 어울려봤자 시간 낭비인 거 왜 몰라?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사람이 실속 있게 살아야지 앞으로 득될 것 없는 친구랑은 어울리지 마.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네가 장래희망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쟤를 챙기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대로 무너지며 부끄러워 민구 집 밖으로 도망쳐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구는 학교에 와서 여느 때처럼 저를 걱정하며 챙겼고, 제가 자기 집에서 어머니께 그 말을 들어 속상한 것을 알았던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민구 가끔은 애들보다 철없는 어른도 많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담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가치 없는 말엔 상처 입지도 마. 훌륭한 어른들도 많으니까 우리들은 그분들 말을 믿고 따르면 돼. 라며 구겨진 제 자존심을 세워주었는데 처음에는 감정이 상해 위로가 안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길거리에 쓰러져 돌아가셨을 때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로 엉엉 서글프게 우는 저를 민구는 꽉 안아주더니 장례식을 끝까지 함께 묵묵히 지켜줬던 친구였네요. 그 이후 제가 공허할까봐, 너무 슬픔에 잠길까봐 걱정스러웠는지 이전보다 더 제 곁에 함께 해주었고, 나는 어차피 대학 갈 희망도 없어 앞이 깜깜했지만 부잣집 아들로서 가진 것을 내팽겨치고 중요한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게 참으로 은인 같았죠. 제 친구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기억이 참 많은 소중한 친구였고, 끝내 민구마저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며 민구는 그대로 자기 아버지 공장에 간부급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저 역시 민구 소개로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우린 달랐지만 저희 두 사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변함없이 함께 했어요. 정말 힘든 공장 생활이었지만 민구가 슬슬 봐주는 덕분에 꼼수도 부리며 덕을 받고, 저는 빠른 승진에 월급도 올라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여유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동료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지요. 제가 첫눈에 반한 아내는 너무나도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이예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몇 번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곤 씨 많이 봤었는데 참 성실하신 분 같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모르셨죠? 저는 재곤 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근처 회사에서 격리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제게 좋다고 관심 가져 다가오는 첫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난생 민구 말고 다른 사람은 처음 만나보는 거라 모든 것들이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곱고 참한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당장 결혼을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조금은 성급할 수 있었지만 제 친구 녀석도
진심을 담아 축하를 해줬지요. 민구, 내가 먼저 장가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먼저 장가를 가네.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서운하고 그런다. 네가 힘들게 산 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잖아, 임마. 행복해라. 사내들끼리 무슨 저런 말을 하냐며 하실 수 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우정은 보통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친구의 축하를 받으며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 결심을 할 때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내가. 당신도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 곁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도 꽤 고생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라 제 곁에서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아내에게 청혼하며 했던 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대단한 걸 해줄 수는 없지만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 다짐은 고작 결혼 석 달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 행복을 누구보다 바랬던 저를 여태 살게 했던 은인 같은 친구 때문에 말이죠.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제 유일한 친구 녀석이 지 아버지 옆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신감이 생겼던지 회사를 독립한답시고 납품 사업을 시작했지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납품 사업을 잘만 꾸리면 본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워낙 집안도 빵빵하고 민구 아버지 역시 그 계통에 있었던 분이신지라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친구의 사업 시도를 응원해 줬는데 민구는 되려 월급쟁이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저를 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깊은 속 안에 잠자고 있던 돈 욕심에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민구, 너도 언제까지 공장에서 남의 돈 벌어먹고 살 거야. 이제 가정도 있는 놈이 그러지 말고 나 사업하는 거에 투자하고 동업을 하자.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잖아. 그렇게 같이 성공하고 같이 돈 벌자. 친구 녀석의 제안을 받은 후 며칠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와의 동업이 물론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워낙 특별한 우정이 있으니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무조건 대박이라고 사업만 하면 돈방석에 앉을 텐데 이런 좋은 기회를 저와 함께 누리고 싶다는 친구 녀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이며 세간살이며 가진 돈을 꽤 써버린 상황이라 고민 끝에 무모하게도 남은 전 재산과 빚까지 내어 동업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몇 번이나 걱정 섞인 말을 했지요. 아내, 당신이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거겠지만 전 재산의 빚까지 내서 동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업이란 거 어느 정도 여윳돈은 남겨두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정말 별 문제 없는 거죠. 친구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요.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이러다 잘못되었던 거 많이 봤어요. 절대로 뭐 하나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줘야 해요. 나 지금 민구와 내 우정을 못 믿겠다는 거야? 당신도 민구 봤잖아. 워낙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고맙게도 날 챙겨주는데 절하지는 못할 망정 나쁘게 몰면 안 되지 사람아. 다신 민구에 대해 그런 말하면 나도 그땐 가만 안 있어. 라며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솔직히 저 당시에는 아내가 저렇게 말할 때마다 답답도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생각했는데 우정을 시기하고 민구를 자꾸만 색안경 끼고 보는 시선이 아무리 아내라도 영 내키질 않았습니다. 이쪽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위해 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뭘 안다고 저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는 점차 벽이 생기게 되었죠. 민구와 밑바닥에서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올라온 친구와 제가 공동 대표로 번듯한 공장 하나 운영하니 대성공을 한 것 같았지요. 여기서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 녀석이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둔 상황이라 그렇게 친구와 함께 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일개 공장 지직원에서 사장님, 대표님 소리를 듣게 되니 뭐라도 되는 양 참 좋았습니다. 제가 돈 욕심뿐만 아니라 결혼하다 보니 명예 욕심도 덜어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 아내도 나로 인해 사모님 소리 듣게 되니 내가 아내한테도 우뚝 솟는 자신감이 생겼지만 아내의 표정은 점차 걱정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민구는 그걸 알았던지 저를 더 많이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민구 퇴근 시간 됐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재수 씨 맘 좀 풀어줘라. 넌 이제부터 무조건 칼퇴근이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때 되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편하게 퇴근해 알았지. 제가 가정이 있는 몸이라 본인이 더 일하고 저는 늘 일찍 귀가시키는 식으로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렇다 보니 공장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은 친구가 알고 있었고 저는 허울 좋은 사장으로서 민구한테 모든 것을 맡긴 상황이었네요. 나름 신혼이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에 아이도 얼른 생겼으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장에 나갈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어요. 늘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언젠가부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장이 조용했고 많던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개의치 않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민구 한동안 너무 바빠서 못 쉬었거든. 그래서 급한 거 다 끝내고 휴가 줬어. 직원들도 쉬는 날이 있어야 더 힘내서 일하지. 당장 운영에 문제될 건 없으니까 걱정 말고 이참에 너도 여행이나 다녀오던가 해. 친구에게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안일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 없이 홀로 운영의 직원들 관리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친구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지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휴가가 끝나면 앞으로 더 책임지고 관리를 할 테니 이제는 내가 좀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친구는 제 말에 떨떠름하게 대답을 했고 저는 그런 친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더랬죠. 마침 그때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친구와 대화를 그렇게 마무리한 채 집으로 향했고 그날 밤 민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민구야 임마, 자식아,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내가 꼭 갚을 거니까. 내가 꼭 너한테 빌고 또 빌 거니까 나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미안하고 고맙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묻는 제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헛소리만 늘어놓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싸한 느낌이 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으로 갔지요. 제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친구가 제게 모든 걸 떠넘기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친구는 도망가기 직전까지 공장과 저를 팔아가며 각종 투자자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거금을 챙겼고 제게 망해가는 공장과 손해입은 투자자들을 넘기고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펄쩍 뛰며 주저앉아 소리치더라고요. 아내 거봐, 내가 당신 친구 조심하랬잖아. 어릴 때 우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전 재산을 그 사람한테 맡기냐고. 그렇게 대단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으니 이제 정신 좀 차리겠어. 이젠 우리 어떻게 집까지 넘어갈 판국인데 어떻게 사냐고. 이 사실을 보고도 믿을 수 없던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이미 동업을 하려고 제 개인 빚도 많은 상황이라 끝이 없었지요. 하루아침에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기에 갚아도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다못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결국 아내와 버티다 야반도주를 했지요.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어도 아내와 단 둘이 살기에 널찍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단칸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고생 한번 시키지 않고 살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일부터 식당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요. 저 역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빚더미를 갚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아내와 저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딱 그렇게 생각하며 견뎌냈지요. 아내까지 고생하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미웠지만 덕분에 더 빨리 갚게 되긴 하더라고요. 뻔뻔스럽게도 제 잘못으로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지만 아내가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내 주길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점차 힘든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쯤 아내가 몸이 힘겨워하며 점차 사색이 되어가서 혹시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싶었는데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이네스디슨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여보, 나 우리 아이 가졌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하필이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왔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라고 말을 하며 쉴 새 없이 아파하는데 저 역시 단순히 기쁜 마음보다는 마음이 덜컹거려서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작 원할 때는 안 찾아오더니만 가장 힘든 시기 때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절대 바라지 않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서 아이를 마냥 반길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저희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 아내 역시 눈물까지 보이며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아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 상상이 안 돼. 당장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갚을 빚이 천지잖아. 이건 애한테도 못할 짓이야. 찢어지게 가난하고 빚더미에 나 앉은 부모를 원하는 자식이 어딨겠어. 난 자신 없어, 여보. 아내의 눈물과 차가운 말들을 듣는데 다 제 탓 같아. 죄스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 말 맞다나 경고를 한 번만이라도 새겨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을 민구가 그럴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겠지요. 제가 친구와 동업한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텐데 한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찾아온 축복을 제 손으로 거스를 수 없어 저는 아내를 잘 달래어 설득해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제가 더 일을 늘려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정작 아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쉴 수 없다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무리를 했고 저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라고 걱정이 되었을 때 결국 아이를 잃었지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느낄 여유조차 없이 아내는 그 이후에도 일만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말렸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지 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제발 당신 몸 좀 챙기면서 일해줘. 내가 부탁할게. 아내의 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숨막히는 빚더미들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기 전까진 나 도저히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이까지 잃은 마당에 내가 겁낼 게 뭐가 있겠어. 미혹한 당신을 선택한 다
내 무지함으로 비롯된 건데 이제 당신도 원망은 하려고. 아내는 이런 제 간절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자책감에 참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위를 악물고 독하게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리라는 법은 없는지 아내를 향한 죄책감이 극에 달했을 무렵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내게 빚을 떠넘기고 갔던 도망갔던 민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몸이 제가 안 좋아 잠깐 조퇴해서 집에 들렀는데 그 앞에서 민구가 초라한 기색으로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눈을 비벼도 분명 민구가 맞아서 저는 당장에 그 자식 멱살부터 잡아챘습니다. 나 너 이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랑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아이까지 잃었다고. 너 때문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냐고. 네가 어떻게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뺨이라도 날려주고 싶고 실컷 욕을 퍼부어 주었지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친구의 후회스러운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 역시 저항 없는 그 자식을 보며 그대로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구는 지난 자기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듯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고 저는 기가 막히고 뻔뻔한 그 자식을 보면서 미친 듯 괴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구 미안하다. 나도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너에게 준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할 거야.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고 다시 일어서려고 제일 먼저 너를 찾아온 거야. 지금 여기저기 투자 받아서 다시 공장을 차린 상황이고 처음에는 삐그덕거렸지만 닥치는 대로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다 여기 들어간 상태라 겨우 살려놓고 자리 잡은 상황이야. 모든 절차를 통해 검증했고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한 죄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운영을 시작하자고 찾아오게 된 거야. 재고나 맘 같아선 내가 다 갚아주고 싶지만 나도 지금 사업에 죄다 돈이 들어가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아. 제발 이번만큼은 내 진심을 믿어줘. 부탁이다. 다시는 네 뒤통수 치지 않아. 이건 정말 내 말 믿어도 돼. 분간이 잘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한번 당한 나한테 이리 똑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지요. 이 자식이 날 제대로 머저리로 봤던 건지 아직도 얘가 자기 말 한마디에 휘둘릴 거라 생각했는지 또 한 번 속일 자태로 날 찾아온 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또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건 또 무슨 수작일까 싶어서 저는 친구놈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는데 민구는 변명이랍시고 자기가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지 어줍잖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민구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잘해보겠다고 너와 함께 동업을 한 건데, 희청이던 걸 느꼈는데, 내 말만 믿고 대출에 전 재산을 투자한 너에게 이걸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겠어. 가뜩이나 재수 씨가 날 못 믿어하고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도 겁이 나서 잠적하고 나서 단 하루도 네 생각하면서 편히 못 살았다. 그래서 다시 살려고 시작한 사업으로 내가 지은 빚 꼭 갚으려고 찾아왔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라. 응? 민구는 절실하게 절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 머릿속에선 오로지 아내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두 번은 손을 잡아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민구의 속셈이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설사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뱉는 모든 말들 때문에 자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마냥 내칠 수도 없었는데 저는 녀석이 제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일심을 가득 품은 채로 끝내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나 그럼 이 사업체 자체를 지금 일단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지. 그럼 너는 완전히 이 사업에서 손을 떼. 난 너 같은 녀석이랑 같이 두 번 다시 사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업자며 투자처며 모든 서류들 나한테 다 넘기고 아예 손을 떼. 민구 이 사업체를 아예 너한테 넘기라는 거야. 재고나. 이건 내 전 재산이 들어간 사업이야. 너한테 한 일에 죄책감이 느껴져서 제안했던 건데 지금 이걸 통째로 먹겠다고 나 내 전 재산이 들어간 사업을 말아먹고 이 빚까지 나한테 떠안긴 거 기억 안 나? 어떨지도 모르는 네 사업. 네가 돈 들였으니 이번엔 내가 직접 운영하고 빚 갚고 내 돈 다 돌려받게 된다면 너에게 돌려줄게. 내가 그때 널 믿고 지금도 믿어주듯 너도 날 믿고 이 정도는 감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자 민구의 얼굴이 복잡해지더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던지 얼굴이 폭삭 늙어 있는 듯 주름이 많이 져 있었고 결국 마지못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구, 그래. 그렇게 해. 네가 나를 믿어줬듯 나도 널 믿는 게 공평하겠지. 운영만 잘해줘라, 부디. 이번에 망하면 난 정말 인생 끝이야. 우리 아버지, 내가 사업 실패해서 뒷 때문에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도 지금 건강이 악화되셔서 어떨지 몰라. 너에게 내 목숨 줄 달려있다. 어차피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야 하니 네 말대로 하는 걸로 하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민구의 어머니 건강 악화로 옆에 누군가 필요하긴 하는 상황이고 민구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제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찌 보면 민구에게도 그것이 저에 대한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찬찬히 민구의 공장을 제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보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운영 상태의 흐름을 보니 민구 말 맞다나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전과 다르게 벌이가 꽤 괜찮았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던 친구 놈과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공장을 위임받아 운영하게 되었지요. 이제 아내에게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죄책감 다 잊고 새 출발하자고 고맙게 말을 해줬지요. 빚은 한두 달 만에 반이나 갚았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구가 제게 다 넘기고 떠난 지 3달 정도 만에 여러 거래처에서 괴금 관련으로 문의가 빗발쳤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 약 9곳의 거래처에 괴금을 줘야 하는데 그걸 민구가 처리를 하지 않고 제게 또 다시 공장을 넘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미 만든 물량들도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손해였고 거래처 역시 난리가 났지요. 세상에 맙소사, 나같이 모자른 놈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전에 느꼈던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또 사람들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고,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퇴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제가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또 다시 빚이었습니다. 괘씸함에 분노를 했고 고향으로 친구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어머니를 모시고 떠난 후였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멍청한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죽지 명도 길구나 싶었지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도중 민구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고 저는 핏대를 세우며 악다구니를 썼죠.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2번이나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당장 지금이라도 와서 해결해 수습하라고 민구에게 막 쏟아부었는데, 민구가 제게 한다는 말이 정말 기막히고 소름 끼쳤습니다. 민구, 미안하다. 그런데 한 번 망한 놈이 2번이 어렵겠어. 나도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오늘 내일 하시고 곁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었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알아서 수습 좀 해줘라. 정말 미안해. 민구는 저 말을 끝으로 아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전국에 갈 만한 병원도 다 가서 친구, 어머니 기록이 있는지 뒤져봤지만 병원 측에서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았지요. 한마디로 찾을 수 없었고 저는 또 다시 이 모든 빚더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며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실성한 듯 제게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었고 친정으로 가버렸네요. 너 다시 죽도록 일을 해서 갚으려다 그렇게 살아봤자 끝이 없다는 걸 알았고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있다면 물량을 먼저 납품하고 조금씩 하나 둘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소 금액도 당장 없었기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명목으로 처갓집에 찾아갔지요. 장인 장모님도 여유가 없다는 걸 알지만 딱 5천만 원만 더 도와달라고 빌고 사정했습니다. 여유가 없으신 두 분은 대체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하셨고, 아내는 울며 불며 저한테 뻔뻔하다며 돌아가달라고 했죠. 더 이상 비빌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참 무서운 게 망한 걸 봐야지만 망한 줄 안다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희망이다 보니 살리고 싶은 게 간절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께서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딱했던지 어디선가 2천만 원을 구해다 제게 쥐어주시더라고요. 장인, 내 5천까지는 힘들고 2천은 이것저것 가진 폐물들 팔아서 마련해놨네.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은 아닐지 모르나 내 자네를 믿고 내어주는 것일세. 그냥 나는 이 돈 없는 셈 치면 되니 부담은 갖지 말고 두디 이번에는 제발 성공하게나 부탁함세. 그 돈을 받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까지 무너져 문제가 생기면 더는 살지 말자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지요. 돈 달라고 난리난 거래처 관계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 저 역시 이전 사장에게 속아 이 공장을 위임받은 거고 몇 달이 지나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된 겁니다. 다만 어떻게든 공장 돌아가도록 노력해서 릴린 돈 다 드릴 테니 제게 시간을 주세요. 공장을 가동시켜야 돈을 벌고 그래야 갚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고 친 돈도 아니지만 현 공장 사장의 책임감으로 모두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도 방방 뛰는 거래처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제게 시간을 줬습니다. 처갓집에서 받은 귀한 2천만 원으로 당장 되는 대로 공장 가동을 해서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지요. 직원들도 없었고 급여를 줄 능력이 없었기에 모든 걸 홀로 했습니다. 생산하면 팔고 다시 만들고 팔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돈이 생겼고 그렇게 물량을 늘렸지요. 빚쟁이들에게 꼭 갚겠노라 선전포고를 해둬서 그런지 더 이상 제 일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공장에 찾아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아등바등 물량 생산을 하고 있는 저를 진심을 깨닫고 도와주기도 했지요. 거래처 전 사장이 친구라더니 참 몹쓸 인간이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 돈 갚으려고 책임감 갖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고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서 괴로웠는데 노력해주니 참 고맙네요. 제 진심을 알고
빚쟁이들은 제게 힘내라며 점점 좋은 말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쉬지도 못하는 게 안쓰럽다며 고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건네주기도 했는데 그 맘에 눈물을 닦고 성공하기 위해 더 힘을 내었고 마침내 공장은 어느 정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 직원 또한 한둘을 쓸 수 있었지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군인 일처럼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공장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시 다 포기하고 일만 죽도록 했더라면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당시 무슨 생각으로 낸 용기인지 이 공장을 살리겠다 생각한 제 자신이 처음으로 기특했지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면 된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고 하루 24시간 중 거의 매일 온종일을 공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번과는 달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잘 되는 저를 보고 응원하며 한숨을 겨우 돌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차츰 빚값 하나는 게 빠른 속도로 보이자 환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아내, 우리도 벼뜰 날이 있긴 있나 봐. 당신 친구한테 2번이나 당해서 인이 박혀서 그런가. 그래도 이번에는 성공한 당신이 기특하고 다행이다 싶어. 우리 아이도 잃고 많이 고생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잘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조금만 더 갚으면 앞으로 버는 돈은 다 우리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늦었지만 아이도 갖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보. 라며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얼굴로 미소를 띠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여겼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돈만 벌리면 긴 시간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던 아내와 함께 이제야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으로 삶이란 것은 제게 끝까지 야속하고 참 무섭더라고요. 내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아내가 그날 일하는 저와 직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오다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 내게 힘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말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을 못 보고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다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차디차게 변해 있었고 혼비백산에서 찾아간 저는 아내를 안고 통곡을 했더랬죠. 비록 불운의 사고로 아내가 저 세상에 갔지만 이미 아내의 몸조차도 말이 아닌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공장 운영에 집중하며 살았던 시간 동안 아내는 병들고 있었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건데 제 곁에서 방해가 될까봐 치료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진통제로 고통을 꾹 참다가 애석하게도 사고로 저 세상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가엾고 서글픈지
내 몸이 통째로 날아간 것 같은 이 죄스러운 마음을 대체 어떻게 다 씻어낼 수 있는지 저는 비명에 가까운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게 다 그 나쁜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나를 2번씩이나 배신하고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이 나쁜 놈. 저는 이 자식을 찾아가 반드시 내가 느낀 고통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기 위해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도움을 요청했고 전국에 이놈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며 사설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이 죄를 반드시 묻기로 하며 이를 갈았더랬죠. 하지만 대체 어디로 꼭꼭 숨은 건지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통 나올 만도 할 텐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혹여나 외국으로 도망간 건 아닐까 싶어서 경찰 조회를 해보았지만 출국한 흔적은 없어서 한국, 이 땅에 어딘가에 살아있다 여겼죠. 어머니의 행방을 찾으면 좀 수월할까 싶어서 찾았지만 이미 어머니께서는 저 세상에 가신 뒤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상태로 홀로 부잣집 외아들로 곱게만 살다가 2번씩이나 전 재산을 걸어 사업 실패 후 삶 잃고 친구 잃고 부모까지 잃은 녀석이 대체 뭘 지킬 것이 있다고 죽자 사자 빚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도망갔는지 저는 찾아내면 반드시 물을 생각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조차 이 노물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토록 바쁘게 흐는 공장 구동을 멈추고 저보다 더 괴로우실 장인, 장모에게 못 해드린 것들을 해드리며 아내를 향한 죄책감을 덜며 살았습니다. 먼저 꿔간 돈과 이자를 합해 3천만 원 정도로 갚아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며 부분 건강검진까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평생 아내 고생만 시킨 나쁜 남편이지만 마음의 짐을 덜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지요. 차 한 번 타지 않으면 읍내 나가는 것도 힘든 시골에 살고 계셔서 이사를 해드리려 했지만 그 집에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가서 손발이 되어드리고 싶어 약속한 날짜에 찾아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장모님은 제게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다가 이내 어렵서리 한숨을 푹 쉬시고 입을 여시더라고요. 장모, 내 솔직하게 말함세. 자네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 그만 미안해하고 열심히 살게. 이 정도면 자네 목 충분히 한 거니까 그만 죄스러워하게나. 딸과 100년애로 못해서 안타깝지만 저 세상에서 자네 맘 충분히 이해할 걸세. 그러니 부탁인데 이제 우리 딸 유품만 자네가 직접 정리해주고 당분간 오지 말게. 자네는 우리에게 미안해서 오는 거겠지만 거두절미하고 말하면 우리 역시 솔직히 말하면 자네 보기가 쉽지가 않네. 우리에게는 아주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자네도 그런 우리 맘 이해하지.
평생 딸 고생만 시킨 못난 사위가 미우셨지만 차마 감정 표현조차 못하시던 두 분이셨고 이제야 솔직한 심정을 내보였는데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나를 보실 때 많이 힘드셨던 걸 보니 이건 내 짐 덜 자고 처갓집 부모님을 찾아뵌 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당분간 처갓집 부모님 바람대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다만 감정에 국받쳐 아내가 지냈던 방에서 아내의 유품들을 직접 정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좋아한 것들이 아직까지 빛바랜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아내의 물건을 뺐고 그것들 중에서 저와 함께 했던 것들도 대다수였는데 그런데 뜻밖의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생생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뭘 감추려는 듯 깊은 서랍 속 안쪽에 있었던 뜯지도 않았던 명품 지갑 케이스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아내가 워낙 알뜰하고 검소했기에 절대로 명품을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구한테 선물 받았나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저는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이민구, 바로 나와 아내를 이렇게 만든 내 한때나마 절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덜덜 떨며 그 편지를 안의 내용을 보았고 그 편지를 읽어나가는 순간 제 동공이 커지며 숨소리가 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편지는 바로 민구가 내 아내에게 결혼 전 보낸 편지였던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법한 러브레터 말이죠. 너무나도 그리운 예선 씨에게 로 시작해서 친구와 결혼하는 사람을 하필 가슴에 두게 된 상처를 참으로 구구절절하게 표현했던 민구였습니다. 민구가 왜 내게 함정을 2번이나 파서 망하게 했는지 이제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여겼었는데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라고 했으면서 내 아내 될 사람 때문에 나와 등지고 나와 아내에 대한 원망을 삐뚤게 쏟았던 거였죠. 저는 아내의 유품을 싹 모아 태워버렸고 그중 민구가 준 명품 가방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만 알고 저는 한동안 정신없이 공장일만을 하며 지난 일을 잊고자 이영 굴고 노력했어요. 공장은 날이 갈수록 번성했고 점차 고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저는 진짜로 제 힘으로 이룬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허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저는 흐트러짐 없이 일을 대했고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는데 그렇게 어느 날 새벽 다음날 나갈 물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중 허름한 행색으로 노숙자가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갈 곳 없는 분들이 찾아와서 돈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 밥값 얼마 정도 손에 쥐어주고 보냈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하루 걸러 많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얼마 정도는 항상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챙겨가질 않아 정말로 줄 돈이 없더라고요. 보자마자 저는 주머니를 확인하고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나중에 한 번 더 들러주세요. 그때는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뜻밖의 나가라는 제 말에도 나가지 않더니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가까이 가보니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심장이 덜컹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 때문에 저를 2번이나 망하게 한 친구 녀석이 옷이 넝마주의가 된 채로 거짓골로 나타나 땅을 잡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는 동시에 보자마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친구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며 오열을 했습니다. 나 그토록 찾아 헤맬 때는 쥐처럼 꼭꼭 숨어 있으시더니만 공장 운영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들러 붙으러 왔어. 내가 사람이야? 넌 내 10여 년의 긴 시간을 다 빼앗았고 사랑도 돈도 명예도 우정도 모든 걸 빼앗은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 악물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친구에게 험한 말을 퍼붓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내쫓으려 하자 민구는 떠날 줄 모르게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며 변명했는데 처음에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아 귀를 막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새하얗게 질리며 뒤로서 친구의 입장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민구 미안하다. 그치만 나도 너한테 그리한 거 벌 다 받고 살았어. 네 와이프 예선 씨 소식 건너 듣게 되었다. 첫 번째 너한테 빚 넘기고 도망간 것은 너랑 예선 씨 행복하게 사는 거 짜증나서 나도 그때 욱해서 저질렀던 건데 2번째는 정말 아니었어. 정말 너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다시 한번 자리일으킬 생각이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려서 나도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 어머니 그렇게 편찮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유일하게 나 위로해준 여자랑 결혼했고 애 아빠도 되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 하나로 일만 하면서 우리 가정 지키며 살았는데 와이프도 췌장암으로 저 세상에 가버렸고 지금 나도 애 키울 형편 안 돼서 보육원에 보내놓고 혼자 노숙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염치 없게도 너밖에 없더라. 그래서 살려달라고 찾아왔어. 어찌됐든 너 내가 넘겨준 공장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 이거 네가 일으키긴 했지만 정말 내가 전 재산 투자해서 너한테 넘겨준 건 맞아. 그러니 재고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살 길만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 제발 내 애만 데려올 수 있게 방 한 칸이랑 일자리만 마련해주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신세는 갚을게. 응, 부탁이다.
재곤아, 우리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민구는 제 다리를 붙들며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저는 그 자식을 받은 대로 되갚아주기 위해 야멸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자식은 내게 못된 짓을 저질렀으면서 어떻게 내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골물대로 골문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인지 결코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구는 뺀질나게 저희 공장에 드나들며 제게 석고대죄라도 하듯 살려달라고 말했고, 아니면 제발 아이라도 거둬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며 덜덜 떠는 손으로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거들떠도 보질 않고 제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다음날 비가 오는 상태로 민구는 그 자리에 비를 쫄딱 맞고 꼼짝도 못하고 아이 사진만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꾸만 맘에 걸리고 아팠습니다. 정작 저 자식 때문에 난 내 아내와 아이를 잃었는데, 저 놈은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참으로 못되고 나쁜 인간이지만 난 왜 그게 이해가 되고 아팠을까요? 저는 오랜 생각 끝에 그 자식이 쓰러지는 것을 본 후에야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병원에 실려간 후 다시 눈을 뜬 민구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나 우리 처갓집에서 내가 진짜 힘들 때 주었던 돈 액수인데, 나 이걸로 다시 일어섰다. 2천만 원이니까 이걸로 방을 얻든 아이를 데려오든 마음대로 써라. 네가 생각하기에 공장값으로 턱없이 부족할 돈이지만 나도 다 망해가는 공장 이 돈으로 다시 살린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다시는 우리 보지 말고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란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던 친구는 결국 돈을 받고 후회의 쓰라린 눈물을 떨구며 고맙다 했습니다. 그렇게 민구는 2천만 원을 들고 사라지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민구와의 그렇게 인연은 정리되었네요. 사람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친구로서 만남은 상쾌했지만 마지막 끝은 돌이켜보니 참 서글프다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소심하고 마음이 넉넉하질 못해 벼랑 끝에서 절 찾아온 민구를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되었지만, 만약 민구와의 인연을 제가 세 번째로 또 받아들였다면 저는 다시 민구와 좋은 우정을 갖고 지금껏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나를 그토록 아꼈던,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민구를 지켰을까요? 그냥 가끔 외롭고 쓸쓸한 밤에 민구와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겨우 잠이 들고는 하네요. 부디 우정을 지키진 못했지만 민구가 아이를 키우며 언제까지나 잘 살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